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스라엘군의 대대적 공습으로 레바논에선 어제 하루 92명이 숨졌고 153명이 다쳤습니다. 분쟁 격화로 희생자 수도 급격히 늘어서 지난해 10월 이후 사망자는 최소 1,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상전 개시 여부와 헤즈볼라의 대대적 반격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움직임 등 중동 정세가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중동 상황 자세히 살펴봅니다. 백승훈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첫 징후는 헤즈볼라 대원들이 보유한 삐삐 즉 무선호출기 동시다발적 폭파였습니다. 이어서 무전기가 터지더니 결국 대규모 공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탄도미사일로 공격을 시도를 했고요. 지난 한 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분쟁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증폭이 돼 왔습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거보다 좀 앞선 이벤트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8월 25일쯤에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헤즈볼라를 선제 공격을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소위 100여 기의 그 전폭기 전투기를 이용해서 40여 곳을 그래서 총 4천여 대의 그 헤즈볼라의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면서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곧바로 헤즈볼라도 대응 사격을 해서 320여 발의 그 로켓이나 이걸 발사를 했고 그래서 11곳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 시설만 노려서 11곳을 공격을 했고 그래서 이게 갈등이 고조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다행스럽게 헤즈볼라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제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는 이제 마무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근데 그때는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그 주요 원인이 미국이 곧바로 개입을 했습니다. 8월 달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그 원래는 시오도르 그 루즈벨트 항모가 네. 원래 이제 임무 교대를 이제 하면서 돌아가고 이제 아브라함 링컨함 그것도 항모입니다. 그게 이제 하고 한 대가 들어오기만 이렇게 교체하면서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미국이 이게 확전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걸 끌어당기면서 두 대를 우리가 전진 배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러면 안 되구나 하고 좀 조용해졌죠.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 9월 8일 정도죠. 9월 그 4일 정도죠. 9월 4일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4일 정도에 이스라엘 인질 6명이 죽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네타냐후 행정부가 심각하게 흔들렸거든요. 왜냐하면 4일 6명의 인질이 죽으면서 그 원래 이 6명의 죽은 인질이 원래 7월 달에 평화협상만 제대로 됐으면 살 수 있었던 인물들. 그러니까 그 인질 교환에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제대로 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당일 그날 70만 명의 데모대가 이스라엘에 나왔습니다. 그 사안이 컸군요. 컸죠. 그래서 그 네타냐후가 여태까지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끝까지 단호하게 날아가다가 이때는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사작전이 잘못 실수해서 실패를 해서 우리 인민이 죽었다. 그 이스라엘 국민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조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8월 18일 지금 말씀하신 삐삐 공격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삐삐 공격이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수습되기도 전인 9월 18일 삐삐 공격이 터지고 나서 9월 20일부터 23일 그 대규모 공격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헤즈볼라 분쟁사를 보면 원래 전쟁이 그 레바논에서 내전이 시작돼서 그러니까 기독교 쪽 세력과 그 이슬람 세력이 내전이 1975년부터 90년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개입하면서 82년부터 그렇죠. 2000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과정이 내전인데 이게 왜 좀 심각했냐면 그 21일, 23일 그 이스라엘의 공격에서 특히 월요일이었는데 그때 총 1,600여 곳을 타격 공격을 하고 공격을 시작했는데 그때 지금은 이제 600명에 넘는 사람이 사망을 했지만 그때 당일 558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기록이 75년 내전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레바논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분쟁이 시작하고 나서 하루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23일 날 곧바로 이스라엘이 북쪽으로의 화살을 해서 우리가 헤즈볼라 관련해서 우리가 좀 확실히
공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 날 어제죠. 92명 또 죽으면서 다 하루에 죽으면서 이제 지금 계속 분쟁이 극화되고 있고 이제 지상군 파견이 초읽기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8월 25일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흐름으로 이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조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 아주 자세하게 지금까지 상황을 이제 알기 쉽게 이제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건이 지상군 진짜로 투입할 것이냐 이게 가장 관심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상군 파견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조금 방송 나갈 때마다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전면전, 확전 뭐 해서 막 큰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지상군 파견과 전면전은 조금 분리해서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그 지상군 파견이 뭔가 큰 일이 다 무슨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이 평화가 무너질 것처럼 바라보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처음에 하마스 작년에 그 10월 7일 이후에 이제 공격을 해서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의 목표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마스의 괴멸, 그다음에 이스라엘 인질들 잡혀간 이 인질들의 구출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하마스의 괴멸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헤즈볼라에 대한 그 군사적 공격, 그래서 공격을 해서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세력에 대해서요. 그래서 요번에도 네타냐후가 그 21일 군사 공격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밝힌 게 뭐냐면 레바논의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은 헤즈볼라와 그다음에 하마스의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헤즈볼라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1982년이나 이런 수준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헤즈볼라라는 것도 없었죠. 전쟁을 시작하면서 생겼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괴멸하려고 들어갔던 그때 수준은 아니고요. 뭐 지금은 만약에 지상군을 파견한다면 소위 말해서 리타니강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레바논 남부 지역이거든요. 그 남부 지역에서 그 리타니강 남부 지역에서 그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좀 상당수 형해화시키겠다라는 목표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헤즈볼라 그 레바논 남부 그 리타니강 남부 그쪽이 헤즈볼라의 군사 주둔지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주둔지에는 단순히 헤즈볼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마스도 거기 자주 오가면서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또 팔레스타인 내부에 하마스와 같이 좀 극렬히 저항하는 세력 중에 PIJ라고 하는 그룹이 PIJ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암약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대적 감을 보이고 공격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룹을 다 괴멸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작전은 필요하다 생각하고 지금 이걸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지금 뭐 크게 두 가지 목표 하마스 괴멸, 인질 구출. 그러기 위해서는 하마스 괴멸을 위해서는 헤즈볼라와의 영향력을 이제 끊어낸다. 이런 요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질문도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로선 하마스를 상대로 한 전쟁도 이제 뭐 계속되는 가운데 확전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두 개 전쟁 동시에 수행하면 사실 부담이 클 텐데 그런데도 공세 강화하기로 한 게 역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계속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불가피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3주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예를 들어서 그 6명의 인질이 죽고 국민 여론이 나쁠 때 그때 네타냐후 내각에서도 분열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 지금도 국방부 장관인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네타냐후의 그 군사작전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뭐 여기는 7면 전쟁, 3면 전쟁, 그래서 3front war. 그러니까 이제 후티랑도 싸우고 이란도 싸우고 헤즈볼라도 싸우면서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갈란트 그 국방부 장관은 장군 출신입니다. 군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서 정말 그 큰 파장이 있었는데 요번에 그 헤즈볼라와 전쟁에서는 이건 필요한 작전이었다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180도 그 바꾼 거죠.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란트 장군도 지금 요번에 헤즈볼라와의 싸움의 작전을 정말 그 3년 전쟁,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저희 새 그 프런트, 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군과 적군과 싸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마스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좀 상당수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플러스 한 가지 더 요인이 있는 게 지금 한 7만 명 정도 이스라엘인들이 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부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인들이 그 헤즈볼라가 공격하는 공격이나 개입으로 인해서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떠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들을 정상화하고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그 말씀드린 그 리타니강 에서의 이스라엘군 영향력을 키워서 그 헤즈볼라 영향을 줄여서 좀 안정화시킬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측면을 봐야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군사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구나 볼 수 있죠. 단 이 군사작전이 상당히 위험한 초이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꾸 접점이 이게 방송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이제 자꾸 이스라엘군이 그 헤즈볼라와 접점이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면 그게 확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이 이제 조금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죠. 또 뭐 일각에서는 네타냐후 정부의 취약한 지지 기반이 강경한 군사작전을 더 불렀다 이런 관측도 내놓는데 조금 우리가 그 좀 과거로 돌아가면요. 이스라엘은 1982년 레바논 처음 침공했고 이에 대한 저항의 핵심 축이 역시 헤즈볼라였습니다. 2000년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철수했고 2006년엔 다시 한번 대규모 지상전 벌였고 40년 넘는 분쟁의 역사입니다. 레바논에 이스라엘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집착합니까? 이게 처음에 어떻게 보면 1969년으로 가봐야 됩니다. 1969년에 레바논이 카이로에서 피엘로 지금은 이제 그 서한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아바스 우리가 잘 아는 아라파트 계열입니다. 그게 처음에 피엘로도 되게 과격 그 단체였다가 이제 좀 어떻게 기득권 정당이 되면서 온건화가 됐다면 그 온건화에 반대해서 나온 게 지금 하마스인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피에로가 되게 과격하게 싸우는 그룹일 때 카이로에서 레바논하고 피에로 그러니까 아라파트가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 전선 친구들이 이스라엘에서는 활동을 못하게 압박을 받고 뮌헨 사건 이후 막 그런 것들 다 해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니까 레바논에서 그 군사작전을 하고 할 수 있게 이렇게 풀어줬거든요. 너 거주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레바논 남부 그리고 그쪽이 항상 골칫거린 장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 이전부터 피에로가 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레바논의 그 이슬람주의 세력들이 그것을 옹호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그래서 75년 내전 그 소위 말해서 카타이브라고 해서 기독교 세력이랑 이스라엘 세력이 그 무슬림 세력들이 싸울 때 그때 이스라엘이 도와주고 거기서 내전도 하고 하면서 그 40년의 그런 분쟁의 그 적대적 역사가 계속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측 공습 강화되면서 민간인 피해 우려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병원 공습 감행해서 국제사회 이제 비난을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마스가 민간인을 방패 삼아 숨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공격하다 보니까 조금 민간인 피해가 생겼다 이런 논리를 펴기도 했거든요. 자, 지금 레바논 베이루트는 물론 북쪽의 백화 지역까지 이제 공습에 나섰는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민간인 피해는 어떻게 지금 중동 전쟁에서는 거의 불가피한 겁니까? 왜냐하면 이번 그러니까 삐삐 테러 이런 것도 어찌됐건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었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생활 공간과 전쟁 공간이 분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헤즈볼라 군들은 뭐냐면 정규군이 아닙니다. 군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레바논은 정규군이 있고 헤즈볼라는 무장정파 민병대거든요. 그들이 그냥 일반 생활을 하면서 그 민병대 역할, 자경단 역할도 하고 그 군인도 하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세력은 엄청 큰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의 거주 공간과 생활 공간 그리고 그 작전 공간이 어떻게 보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거죠. 그리고 그 가자지구랑 똑같습니다. 가자지구 인간 방패를 쓰고 있다라고 하지만 가자지구가 온 벽에 그 장벽의 안에 들어가서 그 세종시만한 거기에 260만이 살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면 옆에 예를 들어서 뭐 예전 과거처럼 전쟁하는 공간이 배틀필드가 있어서 거기서만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인 그렇죠. 피해가 나올 수밖에 섞여 없죠. 있으니까. 그게 이제 4.0세대 전쟁이라고 해서 도시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모던 워페어가 다 그렇게 되거든요. 팔루자 전쟁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야 이거 인간 방패 쓰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스라엘 측이 좀 과한 주장이긴 합니다. 네. 근데 물론 요거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 제가 이제 양쪽을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물론 이제 그 요번에도 헤즈볼라나 이런 세력이 이스라엘 공격이 올 때 좀 네. 민간인들 보러 먼저 니네들이 도망가라 그럼 우리가 한다 해가지고 먼저 밀어내서 민간인 피해자가 커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간 방패를 쓰는 것도 맞지만 근데 무조건 이스라엘의 논리대로 이미 거기 그곳은 생활 공간인데 그러니까. 거기를 공격하면서 아 이거 인간 방패로 썼다라고 하니까 양측이 애매하군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무장 정파, 뭐 헤즈볼라든 하마스든 무장 정파 대 민간인 요 얘기였는데 레바논 내 기독교계와 무슬림이 이제 좀 갈라져 있는데 어쨌든 무슬림을 주요 타겟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예, 물론 이번에 그 공격하는 타겟을 보면 그 베이루트도 공격할 때 다히에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다히에라고 하는 지역을 치는데 거기가 시아파가 85%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를 공격하는데 근데 요건 있습니다. 그걸 갈라치기 디바이드 앤 룰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시아파 거기 그 레바논 그 국가 자체가 모자이크 국가라고 해서 너무 많은 종파 분파가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헌법에 종파의 그 숫자대로 이렇게 리더십 그러니까 지도자를 뽑고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 지역이 상당히 잘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히의 그 지역을 공격하는 이유도 거기에 헤즈볼라 그 주요 인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라서 그게 무슨 갈라치기를 위해서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것은 조금 좀 다르게 보는 현실과 거죠. 다르다. 현실과 다르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 사태에 얼마나 개입하게 될지도 뭐 중요한 변수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이스라엘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지 또 반면에 이란이 헤즈볼라 방어 위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이미 밝혔죠. 그때 네. 이스라엘의 안보를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키고 하는 것은 미국이 다 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하는 것은 너네들의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 안에 공격이 들어오거나 미사일이 공격을 하면 우리가 요격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에 대한 정보들은 다 우리가 제공하고 막아주겠지만 니네들이 이제 레바논으로 가서 주둔을 한다든지 그런 공격을 할 때는 네. 그거는 우리의 전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게 레드라인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원래 개입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스라엘 영토를 지켜주는 선이 맥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란은 레바논을 어떻게 지켜줄까? 근데 이란은 지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란의 대통령은 페제스키안이라고 네. 개혁주의 그 진보 대통령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 짧은 그 대선 캠페인이었지만 자기가 어떻게 그 다 질 줄 알았는데 국민의 호응을 얻어서 대통령이 됐냐면 원리주의자가 아니고 예. 의사 출신의 그 개혁주의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이란의 안보 문제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경제 제재다 이렇게 하고 얘기했거든요. 네. 경제 제재를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안보 문제를 푸는 거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헤즈볼라를 지원해서 이제 가뜩이나 그 소위 말해서 이란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서 미국은 안 풀어줄 거고요. 그래서 이걸 JCPOA라고 하는 핵합의로 원래는 풀릴 걸 뻔했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스냅백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EU는 그러니까 유럽과 EU는 지금 상당히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헤즈볼라를 도와주면서 전선이 확전됐다. 그러면 EU도 경제 제재를 풀어주지 못하는 네. 상황이 되는데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만약에 전전에서 이걸 못하면 자기 자신은 아마 식물 대통령이 될 겁니다. 보수파도 아니어서 IRGC나 혁명수비대나 그런데 확실한 그 힘을 실을 수도 없는 대통령이고 경제 제재를 풀겠다. 나는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대한 대통령인데 확전이 돼서 전쟁이 되면 아마 임기 내 동안 할 수 있는 건 없을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1917년 영국 외무장관이 팔레스타인 땅에 뿌린 시오니즘 인정의 씨앗은 지난 100년 동안 종교와 영토 둘러싼 전쟁과 테러, 난민 불렀습니다. 뭐 사다트 대통령,
라빈 수상 모두 암살됐습니다. 자, 이제 또 한번 전면전 위기 맞고 있는데 양측이 평화 공존을 위해서 실마리 찾을 길은 없나요? 시간이 1분 이내로 남았네요. 이거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국제사회가 만든 게 두 개의 국가 해결론이었죠. 네. 해법.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갖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영토를 갖고 여기서 평화를 공존하자. 근데 저는 질문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스라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팔레스타인이나 하마스나 그런 테러 정파들을 절대 옹호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스라엘 국가가 진짜 두 개의 국가로는 할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서로 그 팔레스타인과 나눌 의향이 있는지 네네. 아니면 자기네들이 뺏은 그 3차 중동전에 뺏은 땅도 돌려줄 생각이 있는지 거기 오슬로 협정을 지킬 의향이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